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안했고 또 내년 6월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빔밥 회동. 협치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주제 보시죠. 그래서 국민들께 또 희망을 드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청와대와 여야가 이렇게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기도 하고 이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희망을 드리는 그런 정치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그 일을 위한 행보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 혹시 대통령께서 레이저를 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문라이트 은은한 그 따뜻한 그 달빛만이 장착이 돼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늘 협조해 주시고 언제든지 대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그 국정 운영 시스템 개혁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이 핵심 중에 핵심이 공권형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 더 급한 일을 흩트릴 수 있을지를 좀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정말 머슴처럼 협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일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144분의 회동이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길어진 거죠? 네, 원래 예정된 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예. 예정된 시간보다 한 52분 정도 길어졌으니까 분위기가 더 좋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과의 야당 지도부의 만남은 예정된 시간보다 더 길게 하는 게 관례예요. 그 시간 적게 했다면 사이가 안 좋은 거로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뭐 그걸 떠나서 오늘은 협치의 첫걸음을 그래도 잘 내디뎠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야당이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여야가 야당이 발목 잡기가 아니라 이제 서로 손목 잡기를 하자 그러는데 오늘은 발목 잡기보다는 손목 잡기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시작부터 파격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중을 나갔다 그러죠? 네, 파격의 144분으로 일제히 언론들이 헤드라인을 뽑았는데요. 그만큼 그 예전과 다른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솔선수범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열린 오찬회동 장소가 평상시에는 본관 옆에 있는 그 오찬장이나 아니면 영빈관을 주로 이용하는데 오늘은 잘 이용하지 않는 귀빈이나 내빈들을 올 때 하는 상춘제라고 하는 그 비서동 여민관 뒤에 있는 녹지원이라고 하는 공원 앞에 있는 아주 잘 지어진 한옥 형태의 그 건물인데 거기서 아마 행사를 해서 거기서 파격적으로 했다는 거고 또 이름표를 보통 대통령 앞에서 달게 되는데 이름표 표용도 하지 않고 친근한 분위기 원탁 테이블 그래서 모든 그 뭐 시간도 그렇고 대통령이 마중 나온 것도 그렇고 오늘의 144분간은 파격의 연속이었다라는 말이 실감하실 정도로 대통령이 국회를 극진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 뭐 떠올려 보면은 기다리고 이렇게 쭉 줄 서 있으면 대통령이 와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짠 등장해서 이제 악수를 쫙 나누는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처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집에 주인이 손님을 맞는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준비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정상이 정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파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관례를 자꾸 지금 만들어 가는 이제 그런 그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례라고 하는 것이 뭐 낯설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오히려 좀 보기가 좀 볼썽사납다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면 그렇게 이제 가는 게 좋다. 오늘
저 만남의 장소도 일부러 저기를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춘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늘 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런 오늘 그런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이 집권 기간 내내 이어질 수만 분위기에서는 있다면 좀 눈살을 찌푸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좋은 얘기밖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내면 공적이 되는 거죠. 완전히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어찌됐건 저런 분위기를 집권 기간 내내 끌고만 갈 수 있다면 사실은 여소야대도 그렇게 걱정할 바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그런 회동이었습니다. 예. 보통 뭐 오찬 회동하면 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메뉴는 뭐였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박수현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오늘 원내대표 회동 시 오찬 메뉴는 이미 알려진 대로 한식 코스의 통합을 의미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디저트는 한과와 여사님이 손수 준비하신 인삼 정과를 대접했습니다. 이후에 역시 여사님께서 손수 그 인삼과 꿀, 대추즙을 10시간가량 아주 정성스럽게 졸여서 만든 인삼 정과를 협치를 의미하는 그 조각보에 직접 싸서 각 원내대표들에게 손편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 손편지에는 귀한 걸음 감사하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메인 메뉴가 비빔밥이었던 거죠. 네. 그것도 상석이 따로 없는 원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더 큰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원탁으로 했기 때문에 서열이 없이 예. 서로 이렇게 대등한 자격으로 만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주 메뉴는 비빔밥인데 비빔밥처럼 이렇게 비비면은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의 의미를 살려서 협치를 하자 이런 면에서 하면서 이제 비빔밥을 했고. 원래 자주 나오던 메뉴인가요? 원래 저도 청와대 출입해봤고 청와대 저도 밥도 많이 먹어봤습니다만은 보통 청와대는 이런 요리를 하면은 한식이라든가 이런 양식이라든가 이런 걸 코스로 합니다. 코스로 나오는데. 그 전에 무슨 뭐 송이버섯 뭐 이런 거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어디에 맡기느냐 하면 이런 경우는 청와대가 직접 하지 않고 호텔에 케이터링을 맡겨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게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비빔밥이 주 메뉴인 걸로 봐서는 아마 청와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은 것 같고 거기 후식으로서 소위 김정숙 여사가 만든 소위 인삼 정과라 그래서 인삼하고 꿀하고 대추즙으로 해서 10시간 해서 만들었다는데 저기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걸 손수 준비했다는 건데 꿀하고 대추즙 10시간이나 졸였다 그래요? 네, 10시간이나 졸여서 저렇게 만든 거 원래 그런 저기에 대해서 기술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편지로 선물을 주면서 아마 이제 그 원내대표의 사모님들 갖다 드리라고 아마 하면서 귀한 걸음 감사하다. 국민의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 이런 메시지가 담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오늘 회동에서 제일 특징은 저는 이거로 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름표를 떼고 만났다는 거. 근데 사실 저도 청와대 출입하면서 보면은 그 높은 사람들이 왜 다 이름표를 달고 만날까? 대통령이 다 아는 사람인데 저게 바로 권위의 상징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이름표를 떼고 만난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옛날 노무현 정부 때 김근태 의원이 계급장 떼고 만납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계급장을 뗀 건 아니지만 이름표를 떼고 만났다는 데서 상징적으로 뭔가 소통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빔밥은 소탈하면서도 또 소통을 상징했고요. 그리고 후식은 인삼정과 아주 정성이 가득한 후식이 또 준비가 된 거네요. 그렇죠. 내조의 여왕이란 그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정성이 듬뿍 담겨 있는데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인삼정과? 어디서요? 굉장히 귀한 그 후식인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뭐 자빈들이 뭐 저 같은 자빈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원래 그 오찬 회동이 대변인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의제를 정하지 않고 상견례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격이 없이 편하게 하는 첫 만남의 의미가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만남의 의미 백미가 바로 가장 비정치적인 한과를 그 여사가 그 선보임에 따라서 가장 정치적인 메시지 협치를 잘 당부한다. 아마 드시는 그 야당 대표들이 기분 좋게 정성 듬뿍 담긴 한과를 드시고 또 선물로도 가져갔다고 하니까 기분 좋았을 텐데 야, 이 한과 값을 앞으로 어떻게 톡톡히 해야 될 것인가 국정을 얼마나 갚아야 될 것인가 이 부창부수고 그 대통령의 그 영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 오늘의 오찬회동의 백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청와대가 굉장히 친절해진 것 같죠. 그러니까 사진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사진 과거 같으면 저렇게까지 사진을 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인삼정과를 만드는 그 공정까지, 손편지 쓰는 그것까지 사진을 다 찍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친절해진 건 분명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예. 역시 좀 디테일까지 좀 신경을 쓰는 그런 것. 그래서 어찌됐건 저런 그 사진까지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김정숙 여사가 직접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 예. 저런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오바마 이제 전 대통령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많이 비교하면서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고 네티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백악관 안에서 그냥 일상생활하는 그 아주 편한 그런 모습의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그게 없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사진들을 앞으로 아마 종종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어쨌든 인삼정과를 받아든 또 흐뭇했던 144분 회동이었는데 회동 후에 야권의 원내대표들은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을 약속대로 하겠다. 또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이 그 스스로의 말에 본인은 많은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내년 6월 개헌 의지를 아주 강하게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기하기가 제가 다른 때 임했던 때보다 좀 임의롭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그런 데서 아마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소통의 장은 국민들이 볼 때도 더 건설적으로 봐서 좋은 오늘의 오찬 회동은 그런 대로 좋은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냥 뭐 무슨 특별한 현안이 생겼을 때 회동을 하려고 하면은 회동 자체도 되지도 않고 오히려 회동이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안이 있건 없건 항상 정례적으로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소통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개헌 약속을 지키실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고 다만 지금까지 개헌 논의는 정치권 위주로 되어 있는데 국민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개헌 논의가 이 말씀도 계셨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야권의 원내대표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한 단어는 개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어떤 야당 원내대표들이 회담을 끝나고 나와서 한 얘기 중에 보면은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보였다. 요걸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뭔가 소통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개헌 약속을 한 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87년 개헌 이후에 개헌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었습니다만은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과정에서는 오히려 개헌을 이야기했다가 임기 초중반에는 개헌 이야기를 거의 안 했었는데 뒤로 미루자 이런 얘기도 많이 오히려 했죠. 그랬었고 또 실제로 개헌 약속을 했던 김대중 정부도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대선 기간에는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좀 상대적으로 밝힌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대선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라고 밝힌 점은 굉장히 번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해달라고 하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국회의 개헌특위 활동이 앞으로 활발해질 거로 보입니다. 네, 윤곽은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은데 개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치권에서도 좀 이견이 많잖아요. 이게 좀 합의가 잘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 이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마 청와대에서는 청와대가 개헌안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개헌안을 내는가에 따라서 정치적 공방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 합의를 존중해서 청와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정치권 내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아마 정치권 내에서 순수 내각제부터 이원 집정부제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까지 각각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특히 개헌은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삶의 문제와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 문제를 국민들의 관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국민과 함께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하나 국회가 떠맡은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향후에 이런 그 두 가지 국민과 소통하면서
각 당의 그 견해가 차이 있는 것을 얼마나 좁혀나갈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아마 개헌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정권 초반에 너무 개헌 의제가 부각이 되면 개헌에 함몰될 수 있다 이런 또 우려도 있더라고요. 뭐 그게 사실은 이제 집권 여당 측에서 과거에 늘 예. 하던 그런 이제 얘기였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야당 원내대표들 그 오찬 회동 뒤에 그 반응이 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역시 인삼정가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인삼정가보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야당에 굉장히 중요한 선물 두 개를 사실은 안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개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단 약속을 한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선물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야정 어찌됐건 뭐 그 협의체, 그 협의체를 이제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저런 회동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이제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인 동시에 이게 과제이기도 한 거죠. 특히 이제 개헌 관련해서는 그런데 또 예. 개헌 관련해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여론 수렴하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해달라고 국회 쪽에 완전히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넘긴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죠. 그런데 사실은 개헌 관련해서는 의제가 거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압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로 가는 거 이제 거의 확실하고 그래서 뭐 그 논의 과정이 그렇게 힘든 과정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예.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통령이 아까 이제 개헌은 일종의 선물로 준 거다 그랬는데 저는 개헌은 선물로 준 거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싶고요. 여야정 상설 협의체는 뭐 선물이라기보다는 정부를 현재 이 집권당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과반 의석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협치는 지금 이 정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지를 이끌어야 돼. 그래서 협치가 되려면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그한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또 이거에 상대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당이 어떻든 강도 있는 반박을 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눈에 띄는 거는 뭐 한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의미 있는 시작점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앞으로 논의가 좀 어떻게 이뤄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임명됐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하였습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이슈가 한창인 가운데 들어서시는 거라 좀 혹시 조금이라도 어떤 뭐 생각하신 좀 보관이 좀 있으시면. 글쎄 뭐 그 문제는 뭐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서양호 소장님 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돌아온 칼잡이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출신으로서 대표적인 특수통에 대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게 칼잡이라고 표현되는데 예. 그 칼잡이의 대표적인 검사였고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조사 사건 때 권력에 대해서 그 칼날을 가차없이 대는 것 때문에 청와대 눈에 나는 바람에 좌천성 인사를 받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특수본 그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 조사로 다시 복귀함에 따라서 아마 검찰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검찰 독립의 상징으로서 아마 예. 화려하게 조명받는 사람인데요. 아마 오늘 인사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검찰은 인적 청산의 청신호다, 인적 청산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받아들이겠지만 예. 아마 청와대는 윤석열 그 지검장을 임명함으로써 더 이상 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검찰의 독립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인사라고
인사의 메시지를 낸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발표 장면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거기 앞에 있던 기자들이 모두 와 하고 네. 놀랐습니다. 와가 아니고 우와입니다. 우와. 예, 예. 우와했죠. 그러니까 약간의 기대감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검사가 뭔가 좀 중요한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실은 국민적인 바람이 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내심 약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윤석열 같은 인물을 좀 중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한 그 기대에 딱 부응했기 때문에 기자들도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좀 충족됐던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게 뭐 코드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코드 인사라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그 신임 그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통령이 뭐라 어떻게 수사를 하라고 얘기해도 아마 듣지 않을 뿐입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수사로 모든 걸 이야기하는 분이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리고 본인 직접 한 얘기도 있잖아요.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소신이 이제 확실한 인물이기 때문에 뭐 강골이라고 표현하는 강골이 그냥 강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강골이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예. 절대로 같은 강골끼리는 통합니까? 좀 알아보죠. 예. 그래서 절대로 누군가의 그 예. 어떤 사사로운 어떤 그런 요청에 응할 그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좀 이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대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기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인사는 굉장히 좋은 인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지른 것은 예. 이 중앙지검장 인선 발표 형식과 관련해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에서 미리 사전에 기자들이 공지를 하는 식이었다면 오늘은 사전 공지가 전혀 없이 현장에서 국민소통 수석이 이례적인 인사 발표를 하면서 인사 배경까지 직접 설명함에 따라서 아마 기자들이 더욱더 깜짝 인선에 대해서 놀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의 반응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도가 되고 말았는데 전임 중앙지검장과 기수가 5기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지검장 임명한 거는 예. 아까 했지만은 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소신 수사를 하다가 지휘부가 갈등을 한 소위 강골 검사를 임명했다는 게 특징이긴 하지만 기수상으로 또 서열 파괴가 이루어졌다. 이 점에서 또 굉장한 눈길을 끌고 있죠. 검찰 조직이 상당히 술렁일 것 같아요. 네, 검찰은 보통 기수 위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임 이영렬 중앙지검보다 무려 연수원 18기인데 이영렬 지검장이 전임이. 근데 이제 이 윤석열 지검장은 23기 아닙니까? 그래서 5기가 차이 나고 지금 현재 지검장으로 됐는데 거기에 차장 검사 3사람 중에 2사람이 소위 연수원으로 보면 선배예요. 노승건 1차장 같은 경우는 21기고 이동열 3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22기니까 자기 선배들이 지금 차장으로 와 있고 자기가 지금 검사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차장 검사들은 불가피하게 인사가 나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기수 파괴로 인해서 검찰에 상당한 변화와 물갈이가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 했던 윤석열 검사의 얘기를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뭐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네, 지난 2013년에 국정원 댓글 논란 관련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사가 했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강골은 강골끼리 알아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발언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발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민정수석이 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다거나 앞으로 어떤 수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외압을 행사했다 그러면 똑같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 얘기를 되풀이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고시가 좀 늦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수로 따지면 이제 상당히 좀 아래지만 사실은 지금 자기 기수들보다 나이는 훨씬 더 많다. 자, 그리고 이제 좀 검찰 내부의 그 이른바 기수 서열주의 그것도 좀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도 지금 계급장 뛰고 나이 불문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아직도 그렇게 막 연공서열 이런 거에 매달려 있느냐. 검찰도 변하려면 이제 그런 거 좀 없어져야 되고요. 후배 기수가 뭐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윗기수들이 다 그만두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권의 반응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윤석열은 최순실 수사지휘 코드 인사다라면서 검찰 줄 세우기 또 코드 인사 우려된다. 특히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직접 수사지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른정당도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경험과 능력 검증이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지나치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초점을 맞춘 인사가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의 비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그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면서 윤석열 지검장은 국정농단의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의 적임자다 얘기했기 때문에 예. 국정농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수사 지휘권이 없다 그랬는데 수사 지휘를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든 강골이고 소신의 검사지만 작년 댓글 사건으로 해서 부딪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코드 인사가 우려된다. 검찰 줄 세우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고 하나는 이 능력과 경험과 관계없는 기수 파괴 인사로 인해서 검찰을 대폭 물갈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야권에서 나오는 비판의 세 골자입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이 뭐 조금 전에 이번 인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긴 했는데 뭐 정치 구단이죠. 박지원 전 대표가 윤석열 인사 소식을 들으니 너무 산뜻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민주당 뭐 청와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격한 칭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놀라울 정도죠. 그래서 이거 정말 합당으로 가는 이 길이 활짝 열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까지 이제 얼마 전까지 문모닝 하셨던 분인데 그런 이제 발언이긴 한데요. 근데 그냥 솔직히 자기 진심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과 당과의 관계 부분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지금 가닥이 좀 잡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의당은 당분간 아마 이제 그야말로 자강론으로 이제 갈 것이 이제 분명하고요. 박지원 뭐 의원을 비롯한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도 뭐 민주당에 뭐 들어간다거나 그런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심 없이 한 발언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게 코드 인사안이 검찰 수사권을 오히려 그 정부가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에 대해서 좀 다르게 좀 고민해봐야 될 게 만약에 이번에 검찰이 신임 그 지검장과 인사를 통해서 과감한 인적 청산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감 때문에 아마 더 강한 검찰 개혁의 그 칼날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것은 결국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문제라든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법적 제도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인적 쇄신의 상징적 인사가 와서 검찰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를 주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는 점에서 저는 뭐 굳이 보수 야당과 그리고 일부 검찰 내에서 반발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내부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권 경쟁이 좀 본격화되면서 홍준표 전 지사 역할론을 놓고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당 지지율이 대선 이후에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소위 그 험한 말이 오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얇은 종이에 이 손가락은 빌 수 있지만 우리 새치의 혀로 남의 가슴을 베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의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당원들도 그런 품격 있는 말을 해야 된다. 후보도 또 페이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를 전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럽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 홍준표 후보의 경우도 어쨌든 정면 승부해야 된다. 지금의 어쨌든 뭐 낮은 지지율을 단기간 내에 극복을 해서 그래도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뭐 홍준표 후보를 또 뭐 이런저런 표현 때문에 뭐 깎아내리고 하는 것도 사실 볼썽사나운 모습이죠. 바른정당과의 통합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도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된다. 이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 똥볼 찰 것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홍준표 전 지사의 막말 때문에 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비판인데요. 동의하십니까?
홍준표 그 뭐 어느 정도 막 저기 서로 주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나와서 24% 이상의 득표를 한 거는 당 지지율이 그 당시에 한 10 몇 % 아니었습니까? 그거보다 더 얻은 거는 홍준표 후보 때문이다, 예. 덕분이다라고 하는 게 홍준표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주장인 것이고 또 친박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게 예. 크게 차이가 나게 졌는데 24%밖에 홍준표가 품격 있는 말을 했으면 그보다 더 얻었을 텐데 그거밖에 못 얻었다. 그런 품격 없는 말을 하고 막말을 하고 그래서 그렇다. 친박에서 하는데 서로의 주장이 나름의 그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에 따라서 앞으로 당권에 결국엔 지금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판단을 해서 올바른 당대표를 뽑을 거라고 봅니다. 예, 홍준표 전 지사가 SNS를 통해서 정치적 입장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네, 노무현 정권보다 더 세련된 좌파들은 전열이 정비되면 우파 괴멸 작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내홍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썼고요. 또 구보수주의와 결별하고 신보수주의로 새롭게 무장해서 좌파와 다른 우파의 정치적 가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당에 남아있는 극히 일부 구보수 세력, 교체돼야 한다. 이 부분을 상당히 SNS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보수 세력은 물론 친박일 텐데 친박 핵심을 얘기하는 친박 거죠?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겁니까? 아, 그분들 명함, 이름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예. 탈당할 당시에 그러니까 친박 팔적을 거명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더하기 약간 친박 핵심이라고 이야기되는 뭐 그런 정도를 지금 이제 홍준표 전 지사는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최근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네. 뭐 홍준표 전 지사가 바퀴벌레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네. 친박끼리는 서로 나는 아니고 너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친박이 60명이잖아요. 네, 모든 그렇습니다. 친박이 다 해당되진 않을 테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 가운데는 실제로는 멀박도 있고 예. 뭐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친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전 지사가 겨냥하고 있는 친박 핵심은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10명 내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살생부를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릴 그렇죠. 수는 없고요. 예. 홍 전 지사 머릿속에 딱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도 대강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 범주의 인물들인데 그 범주의 인물들이 최근에 굉장히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당권 도전 의지까지 지금 이제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 전 지사와 그리고 이제 비박계 쪽에서는 이건 너무 후한무치하다. 예. 당을 이지경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전 정부에 부역했던 당신들이 나서는 건 좀 부적절하다. 라고 지금 이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건데요. 홍준표 전 지사 지금 미국 가신 거 맞나요? 미국행 비행기 예. 타신 거 확실한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전 지사가 자기 당 내의 친박 인사들에서 바퀴벌레라고 표현하다가 나와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파 괴멸 작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아마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의 분열을 공격을 통해서 대여 공세를 통해서 좀 만회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바퀴벌레라든가 설거지 발언, 그다음에 대지 흥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강남 3구가 보수의 심장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선에 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대여 정책 공세보다는 정책적 승부를 통해서 보수 혁신의 가치를 보이는 것이 향후에 보수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 대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요. 어쨌든 뭐 대선에서도 홍준표 전 지사의 개인기로 상당 부분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이런 뭐 분석이 많은 거는 사실인데요. 네. 홍준표 전 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신보수주의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규정을 했죠. 신보수주의는 일종의 시장주의와 함께 예. 튼튼한 안보, 그걸 강조하는 게 있고, 그다음 시장주의와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삶들을 돕는 본인이 또 서민 대통령 강조하지 예. 않았습니까? 또 서민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신보수주의라고 그랬는데 예. 저는 뭐 신보수주의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 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대선에서도 어쨌든 24%는
일정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지사는 원래 정치가 뭐냐면 이 대립 누구나 그렇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어떤 타겟을 정해가지고 탁 공격하는 그런 정치를 많이 해요. 지금은 친박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친박과 함께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할 텐데 뭐 그렇게 해서 타겟을 정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말이라든가 이런 게 오늘 세련된 좌파라는 말 했는데 본인이 좀 세련됐으면 이 말 같은 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